1998년 3월 전라북도 임실군의 조용한 농촌 마을.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김정우와 이현주는 결혼한 지 10년 차의 부부였고 두 딸과 함께 마을 외곽의 단층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정우는 임실경찰서 강력계 형사로 평소에는 범죄 현장을 뛰어다니는 바쁜 삶이었지만 그날은 오랜만에 주어진 비번이었다. 집은 비좁지만 정갈했고 집 앞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다. 쇠로 된 낮은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고 아이들이 장난감을 밀고 노는 데에는 부족함 없는 공간이었다. 아침 식사 후 현주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큰딸 소윤이는 거실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다. 둘째 아윤이는 벌써 밖에 나가 놀고 있었다. 아침 이슬에 젖은 풀밭 위를 노란색 장난감 트럭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정우는 조용히 운동화를 꺼내 신을 준비를 했다. 그는 휴일마다 빠짐없이 조깅을 나갔다.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 라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다. 현주는 대답 대신 물소리만 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부부로서의 리듬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아윤을 돌보라고 소윤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정우는 현관을 나섰다. 그는 평소처럼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었다. 비번일이라도 몸에 익은 습관은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 울타리의 문 내치를 한 번 더 확인한 그는 짧은 조깅에 나섰다. 평소처럼 2km 정도의 거리였다. 그날은 봄비가 내린 다음 날이라 흙길은 축축했고 공기에는 송진 냄새가 배어 있었다. 정우가 집을 떠난 뒤 현주는 몇 번 마당을 슬쩍 내다보았다. 아유는 여전히 장난감 트럭을 밀며 놀고 있었다. 소유는 마침내 TV를 끄고 밖으로 나가려는 듯 보였지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려 그녀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현주는 전화에 집중하느라 아이들을 신경 쓰지 못했다. 짧은 몇 분의 공백, 그 시간은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나갔다. 그 무렵 정우는 논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대부분 텅 빈 상태였다. 강력계 형사라는 직업은 사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반복하게 만들었다. 그는 조깅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무엇이든 잊으려 했다. 한참을 달리던 중 길가 배수로 근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익숙한 회색 고양이였다. 며칠 전부터 쓰레기통을 뒤지던 문제의 고양이, 정우는 본능처럼 권총을 꺼내어 사격했다. 총성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그 순간 주변의 정적이 잠시 깨졌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었다.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권총을 집어넣고 달리기를 계속했다. 그는 그 장면을 잊었다. 너무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었기에 그것이 기억에 남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사소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아무도 그때는 알지 못했다. 한편 집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현주는 마당이 조용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고 소윤에게 아윤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소윤은 밖에서 본 적 없다고 했다. 현주는 즉시 마당으로 나갔다. 텅 빈 마당, 기울어진 트럭 장난감, 반쯤 열린 대문. 그녀는 이상함을 직감했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그것이 절망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아무런 전조도 없었고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무언가가 사라졌을 뿐이었다. 김정우가 집을 나선 시각은 오전 11시 30분, 그가 돌아온 것은 12시 15분. 그 사이 아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우가 돌아왔을 때 현주는 이미 당황한 얼굴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다. 아윤이가 없어졌어. 정우는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 앞마당의 모습은 아침과 너무도 똑같았고 그 똑같음이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는 곧바로 아윤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찾기 시작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마당 아래쪽, 툇마루 및 창고 안, 울타리 너머까지 확인했다. 현주는 반대쪽으로 뛰어다녔다. 두 사람은 반복적으로 집을 한 바퀴 두르고 또 돌았지만 어디에도 아이는 없었다. 다급해진 정우는 자신의 순찰차 키를 들고 마을길을 돌기 시작했다.
창문을 열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고 교차로마다 차를 세우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조급함은 커져만 갔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들은 마침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오후 12시 55분. 정우는 침착한 목소리로 신고했다. 2살 여자아이, 금발 단발, 파란색 옷, 집 앞마당에서 마지막으로 확인이 대응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들은 너무 늦었을지도 몰랐다. 김정우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몰아쉬며 현관 계단 앞에 멈춰섰다. 이현주의 얼굴은 이미 울상이었고 그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정우는 머릿속에서 한 가지씩 가능성을 지워나갔다. 아유는 자주 마당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 낯선 사람을 따라간다는 개념조차 모를 나이였다. 아이의 목소리는 마당에 없었다. 대문은 분명 그가 나설 때 제대로 걸어두었는데 지금은 1cm쯤 더 열려 있었다. 정우는 대답 없는 집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바닥에 떨어진 흔적 하나, 작은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당황하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지만 대답은 바람뿐이었다. 마당 뒤편 작은 창고, 장작더미와 울타리 사이의 좁은 틈, 그 어디에도 아유는 없었다. 현주는 논두렁 쪽 배수로를 따라가며 허겁지겁 아이의 이름을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고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로 얼룩져갔다. 두 사람은 마치 미로에 갇힌 듯 집 주변을 계속해서 돌고 또 돌았다. 감정은 빠르게 극단으로 치달았고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 정우는 자신의 경찰차 키를 쥔 채 차에 올라탔다. 본능적으로 사이렌은 끄고 창문을 모두 열었다. 속도를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은 채 그는 집 주변의 좁은 시골길을 달리며 아이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 차 안의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백색 소음만이 그의 목소리를 간헐적으로 끊었다. 그는 첫 번째 교차로에서 차를 세우고 창문 밖으로 고함을 질렀다. 대답은 없었다. 정우는 뒤돌아 다시 집으로 향했다. 이번엔 속도가 조금 빨라졌고 손에 쥔 무전기는 그의 땀으로 젖어들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현주는 여전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표정은 무너져 있었다. 12시 55분 정우는 마침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넣었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가라앉혀져 있었고 통화 내용은 평이하게 들릴 만큼 침착했다. 2살 여자아이, 이름 김아윤, 마지막으로 본 장소는 집 앞마당, 특별한 건강 문제는 없음. 접수원의 목소리는 훈련된 어조로 반응했다.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순찰차가 진입로에 도착했다. 빨간 트럭 한 대가 뒤따라왔고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지역 소방대원이었다. 교회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주민들, 토요일마다 함께 등산하던 이웃들, 무전기를 통해 소식을 들은 낯선 사람들까지 줄지어 도착했다. 임실은 작은 마을이었고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금세 퍼졌다. 경찰은 집 앞 우편함 근처에 임시 지휘본부를 설치했다. K-9 실종수색팀이 전주에서 도착했다. 전문 핸들러들이 조심스럽게 개들을 마당으로 이끌었고 울타리 주변을 천천히 돌며 냄새를 추적했다. 한 마리가 대문 근처에서 반응을 보였고 다른 개도 그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50m 정도 도로를 따라 내려가다가 커브 구간에 이르자 갑자기 반응을 멈췄다. 그 지점 이후로는 어떠한 흔적도 감지되지 않았다. 수색견들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고 핸들러는 고개를 저었다. 하늘 위에서는 도 경찰청의 헬리콥터가 저공비행하며 먼지를 날렸다.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집 뒤 임실천을 조심스럽게 건너며 갈대숲을 수색했다. 창고 안, 닭장 및 장작더미 아래까지 철저히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시간은 오후로 흘렀고 감정은 지침으로 바뀌었다. 현주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질문에 대답했고 경찰은 그 대답을 다시 묻고 또 적었다. 그녀는 지친 눈으로 마당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마지막으로 저기서 놀고 있었어요.
정우는 운동복 차림으로 수색 범위를 돌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마치 조각처럼 굳어 있었다. 경찰이 그에게 물었다. 집을 비운 시간이 얼마나 되죠? 그는 대답했다. 한 45분쯤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조용히 그 말을 적었다. 45분,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후 4시 무렵, 수색 범위는 집으로부터 반경이 킬로미터까지 확장되었다. 이웃 주민들은 헛간, 창고, 온실 등 접근 가능한 모든 구조물을 조사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나간 구역마다 형광 주황색 테이프를 매달며 표시했다.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지만 어떤 실마리도 나오지 않았다. 아이의 신발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방향조차 알 수 없었다. 해가 서쪽 능선 뒤로 천천히 기울면서 그림자는 길어졌고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가 수색자들 사이로 돌아다녔고 누군가는 이현주에게 친구 집에서 잠시 쉬라고 권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무서우면 항상 여기로 돌아왔어요. 김정우는 잠시 집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이번엔 경찰 제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계급장, 허리에는 정식 권총 홀스터. 그는 동료에게 작게 말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서요. 이현주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색팀은 지쳐갔고 손전등의 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오후 6시, 지휘관은 수색을 일시 중단한다고 조용히 말했다. 내일 해 뜨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피곤에 지친 자원봉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한 명이 마당에 떨어져 있던 노란색 장난감 트럭을 주워 현관 난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아이가 돌아왔을 때 그대로 찾을 수 있도록 우차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엔진 소리는 멀어졌다. 남은 것은 바람뿐이었다. 현주는 팔짱을 낀 채 현관에 서 있었고 김정우는 말없이 옆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마당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 그 자리에 아이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1998년 3월 19일 새벽 공기가 아직 서늘할 무렵 수색 작업은 다시 시작되었다. 전라북도 임실군 전역에 긴급 요청이 내려졌고 주변 지구대의 순찰 인력까지 동원되었다. 오프 근무였던 경찰관들, 소방대원, 그리고 교회 봉사자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합세해 실종된 2살 아이 1명을 위해 수십 명이 새벽 어스름 속을 걸어 나왔다. 제일 먼저 도착한 건 김정우가 주말마다 지도하던 청소년 수련관의 보이스카우트 팀이었다. 녹색 조끼를 입은 아이들이 손전등을 들고 줄을 맞춰 움직였고 무전기로 서로 위치를 확인하며 구역을 나눠 탐색했다. 그들은 어른들보다 더 크게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누군가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 어딘가에 있는 아윤이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듯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수색 인원은 100명을 넘겼다. 도경찰청 헬리콥터는 임실천 상공을 저공 비행했고 말을 탄 기동순찰대는 강둑을 따라 이동했다. 마을 전체가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아이 하나를 찾고 있었다. 고요함은 시간이 갈수록 무겁게 내려앉았고 희망은 안개처럼 흩어지는 중이었다. 김정우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지도를 들고 수색구역을 확인하며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해나갔다. 다른 수색대원에게 질문을 받으면 그는 언제나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했다. 주변에선 그를 의연하다고 표현했지만 몇몇은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섬뜩하다고 느꼈다. 그는 아버지라기보다는 현장 지휘자처럼 보였다. 이현주는 여전히 집 근처를 떠나지 않았다. 자리를 지키는 듯 혹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듯 마당 근처에 서 있었다. 차 한 대가 집 앞 진입로에서 속도를 늦출 때마다 그녀는 눈을 들어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후 12시 담당 서장이 직접 이현주에게 다가와 말했다. 수색 반경을 1km 더 확장하겠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정우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그가 다시 나온 모습은 전날과는 달랐다.
면도까지 말끔히 한 얼굴, 반듯하게 다려진 제복, 윤이 나는 배지와 단정한 허리띠. 누가 봐도 현직 경찰이었다.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묘한 인상을 남겼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다고 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했다. 조용한 중얼거림은 금세 수색대 안에 번져갔다. 동료 형사 하나는 수첩 한쪽에 조심스럽게 적었다. 김정우는 통제력을 철저히 유지하나 일반적인 감정 반응은 보이지 않음. 언론 노출에 대비해 이미지 관리 중으로 추정됨. 수색이 이어지는 동안 지역 방송국에서 촬영팀이 도착했다. 전주에서 내려온 기자와 카메라맨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은 지휘 본부 주변을 정리했고 정우는 조용히 기자들 앞에 섰다. 그의 말투는 평상시 수사 브리핑 때와 같았다. 짧고 명료하고 불필요한 단어는 없었다.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종 초기 72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말이었다. 옆에 선 이현주는 카메라 플래시에 놀란 듯 움츠러들었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정우가 대신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어갔다. 주변에선 웅성임이 일었다.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그의 얼굴에 시선이 모였다. 며칠이 지나도 수색은 멈추지 않았다. 수색 지도는 점점 넓어졌고 지도 위에 그려진 빨간 선들은 마치 얼룩처럼 번졌다. 집에서 멀어질수록 가능성은 희미해졌고 희망은 이유 없이 줄어들었다. 누군가는 수색을 멈춰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정우는 반대하지도 독려하지도 않았다. 경찰은 헛간, 폐가, 오래된 저수지, 버려진 온실 등 모든 위험 가능 지점을 체크했다. 봉사자들은 헤드램프를 켜고 새벽 2, 3시까지 숲을 탐색했다. 이틀째 밤, 실종 전날 내린 봄비로 땅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서 발자국이 나왔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2살짜리 아이의 사이즈는 아니었다. 아윤이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은 마당에 남겨진 노란색 장난감 트럭뿐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옷가지도, 머리카락도, 손자국도. 경찰은 실종 당일의 시간대를 다시 조립했다. 김정우는 11시 30분에 조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평소 거리인 약 2km 왕복 코스라면 20분 이내로 끝났어야 했다. 그는 12시 15분에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현주는 아윤이의 부재를 인지한 시각을 12시 30분 가까이로 기억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30분 넘는 공백이 존재했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그 공백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차량 GPS 기록은 없었지만 순찰차 계기판 주행거리가 7km 늘어난 상태였다. 담당 수사관이 정우에게 물었고 그는 마을 근처 국도변 휴게소까지 다녀왔다고 답했다. 혹시 아윤이 길을 잘못 들어 그쪽으로 갔을지도 모른다고. 서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보고서 한 귀퉁이에 별표를 남겼다. 이야기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디테일이 조금씩 어긋났고 설명이 반복될수록 모순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였지만 곧 커다란 틈으로 번졌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해. 실종 3일째 사람들의 표정에는 지침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에는 점점 의심이 스며들었다. 임실마을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다. 이웃 주민들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희망을 말하지 않았다. 실종 초반의 긴박함은 점차 침묵과 혼란으로 바뀌어갔다. 김정우는 여전히 현장에서 수색을 총괄하고 있었다. 형사로서의 그의 업무 능력은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고 지휘도 매끄러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질문에 그는 늘 같은 목소리, 같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계속 수색 중입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말투는 점점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의 옛 동료였던 순경 박재민은 조심스럽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저 형, 진짜로 걱정되는 건 맞는 거겠죠.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이 사라진 듯한 태도는
오히려 불편함을 남겼다. 이현주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녀는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 조용히 열어주었고 질문을 받으면 간단히 대답했다.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고 말끝은 늘 떨렸다. 그녀는 김정우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실종 수사팀은 김정우의 당일 행적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수색에도 단서 하나 나오지 않자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정우가 조깅을 나간 시각과 돌아온 시각 사이의 시간차, 순찰차의 주행거리, 휴게소까지 갔다 왔다는 설명. 모든 건 논리적으로 맞는 듯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회의가 조용히 열렸다. 수사 책임자와 지방청 관계자들, 그리고 서장이 모여 비공식적인 논의를 했다. 그 회의에서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우 형사가 뭔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당장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말은 공기처럼 방 안을 맴돌았다. 외부에는 여전히 공식 발표가 유지되었다. 실종 아동 수사, 수색 확대, 지역 협조 요청. 하지만 내부 문서에는 조심스레 다른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내부 연관 가능성, 가족 내부 조사 필요, 진술 분석. 김정우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그런 움직임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매일 아침 정시에 지휘본부에 나타났고 수색대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렸으며 수색 지도에 체크를 이어갔다. 이 며칠 후 지역 방송사에서 추가 취재를 위해 다시 임실을 찾았다. 김정우는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화면 속 그의 모습은 말끔했고 정제된 표현만 골라 사용하는 듯했다. 리포터는 질문을 이어갔다. 아버지로서 지금 심정은 어떠신가요? 정우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아이를 찾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자는 질문을 멈췄고 화면은 그의 표정을 클로즈업했다. 어떤 이들은 그 표정에서 냉정함을, 어떤 이들은 무표정을 읽었다. 방송 이후 지역 사회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사람들은 조용히 수군거렸고 김정우 가족을 향한 시선은 점점 어두워졌다. 이현주는 교회를 더 이상 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웃의 눈을 피했고 식료품은 동네 슈퍼가 아닌 읍내 대형마트에서 해결했다. 아이를 잃은 슬픔과 남편을 향한 침묵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외롭게 남겨지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의 이름을 혼잣말로 불렀다. 아윤이, 아윤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다가 멈추면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 아무 소리 없는 밤, 집안의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김정우는 그런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퇴근 후에도 말수가 거의 없었고 필요할 때만 입을 열었다. 어느 날 밤, 소윤이 자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아윤이가 혼자 울고 있었다고, 마당에서 누워 있었다고. 이현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조용히 딸아이를 안고 다시 잠재웠다. 다음 날, 김정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지휘본부로 향했다. 사람들은 점점 확신을 잃고 있었다. 누군가는 실종이 아니라 은폐일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가족 내부의 비극일 수도 있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정식으로 말하지 못했다. 증거는 없었고 감정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방향을 가리킨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의심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다. 김정우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12년을 형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봤다. 자신이 지금 그들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얼마나 자각하고 있었을까? 수색이 시작된 지 보름이 넘도록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기록들을 다시 펼쳐들었다. 보고서의 날짜와 진술서의 문장들이 하나하나 더 날카롭게 읽혔다.
김정우는 일관되게 오전 11시 30분에 조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12시 15분에 귀가했다고 했다. 평소에 달리는 거리라면 약 20분이 걸리는 코스였다. 하지만 정우가 사라진 시간은 45분. 25분의 공백이 남아 있었다. 이현주는 아윤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시각을 12시 30분쯤이라고 진술했다. 그녀가 소윤에게 물어본 뒤 마당을 확인하고 한 바퀴 돌고 다급하게 남편을 기다리던 그 시간까지 포함하면 그 공백은 더 길어졌다. 이 단순한 시간차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혼란스러운 기억의 문제였지만 수사팀에게는 명백한 의문이었다. 순찰차의 주행거리 기록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정우는 자신의 경찰 차량을 사용했다. 정식 근무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았고 계기판에는 당일 기준으로 7km가 더 주행되어 있었다. 이 거리는 평소 조깅 코스와 일치하지 않았고 그의 진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수사관이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른 곳에 들른 적 있습니까?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근처 국도변 휴게소까지 가봤습니다. 혹시 아이가 길을 잘못 들어갔을까 싶어서 말은 논리적이었다. 부모라면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고서 옆엔 작은 별표가 그려졌다. 추후 확인 필요. 며칠 후 수사팀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정우가 조깅을 나가기 직전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진술이었다. 그 소리는 꽤 날카롭고 짧았다고 했다. 누군가는 무언가 떨어진 소리일 수도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작은 폭죽 같은 느낌이었다고 표현했다. 수사팀은 그 진술을 바탕으로 정우에게 다시 질문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고양이에게 총을 쐈습니다. 몇 주째 쓰레기통을 뒤지길래 위협하려고 한 발 쐈는데 빗맞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언급한 장소로 향했다. 정우가 설명한 배수로 근처. 며칠 전 비가 내려 땅은 축축했고 풀이 많이 자라 있었다. 거기에서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몸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고 2개의 총상이 확인되었다. 하나는 두개골, 하나는 흉부를 관통한 자국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요청한 결과 2발의 탄환은 김정우의 권총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정우는 한 발 쐈고 빗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2발이 정확히 명중한 상태였다. 단순한 착각일 수 있었지만 수사팀은 그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형사 출신, 사격 훈련을 수없이 받은 베테랑 경찰이 2발을 쏘고 그중 한 발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기재되었다. 소규모이지만 중요한 모순. 작은 거짓말은 큰 사건의 전조일 수 있음. 수사팀은 정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기록들을 재정리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다시 검토했고 비공식적으로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에게선 여전히 아무런 틈이 보이지 않았다. 정우는 매일 아침 출근했고 수색 현장을 관리했으며 기자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상황을 브리핑했다. 형사 동기였던 한경위는 조용히 말했다. 정우는 늘 냉정했지만 이번엔 너무 차갑다. 자기 딸인데 누구도 크게 반박하지 않았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점점 조용한 거리감이 생겼다. 누군가는 그에게 말을 걸었고 누군가는 피했다. 수색이 길어질수록 그에 대한 시선은 2가지로 나뉘었다. 끝까지 믿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마음속에 설마가 생긴 사람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모두는 말없이 제자리만 맴돌 뿐이었다. 수사팀은 사건을 단순 실종으로 유지하되 내부적으로는 실종 이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그들은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전화라인을 열었고 CCTV 기록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그 지역은 방범 CCTV조차 거의 없는 시골이었고 도로도 대부분 비포장이었다. 타이어 자국, 발자국, 차량 소리.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방청에서는 정우를 직접 조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지휘부는 그 결정을 유보했다. 그가 경찰 조직 내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정우는 12년간 한 번도 징계받은 적 없는 성실한 형사였고 그의 아내 역시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았다. 그들을 정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조직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다. 무엇보다 확실한 물증이 없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말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진전은 없었다. 사람들은 점점 이 사건을 피하기 시작했고 마을에서도 더 이상 아이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김정우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이현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소유는 더 자주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렵 또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나타났다. 작고 불안정한 기억 속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모든 흐름을 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처음엔 단순한 혼잣말이었다. 이현주는 소윤이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는 평소처럼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어 울었다. 낯선 악몽에 놀란 듯 보였고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노란 트럭. 누가 데리고 갔어? 이현주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등을 쓰다듬었다. 아이는 다시 잠들었지만 그 말이 이현주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이현주는 소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 평소에도 소윤은 말 대신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하곤 했기 때문이다. 하얀 종이에 4명의 사람이 그려졌다. 아빠, 엄마, 언니, 그리고 바닥 한쪽에 누워있는 작고 흐릿한 인물 하나, 그 옆에는 네모난 물체가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 희미한 선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현주는 그 그림을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오래된 의심이 다시 살아났다. 며칠 후 소유는 학교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실종 사건 이후 어린이 정서 지원을 위한 일환이었다. 상담교사였던 윤은영은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로 아이들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소윤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소윤은 처음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담이 끝나갈 무렵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윤이는 아빠 따라갔어요. 윤 교사는 말을 멈추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빠가 화냈고 아윤이를 데리고 갔어요. 차에 태웠어요. 그 말은 단순한 상상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어진 말이 윤 교사의 손을 멈추게 했다. 아빠가 말했어요. 말하면 나도 땅에 넣겠다고. 아이는 눈을 피하지 않고 또렷이 말했다. 윤 교사는 즉시 메모를 정리했고 학교 측에 보고했다. 다음 날 아침 정식 절차에 따라 전주시 교육청에서 경찰에 보고서가 전달되었다. 사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아윤 실종 사건은 정식으로 재수사에 돌입했다. 며칠 뒤 전북경찰청 소속 형사 2명이 이현주의 집을 찾았다. 이현주는 아이를 안고 응접실에 앉았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다. 남편의 평소 성격, 감정 변화, 실종 전후의 행동. 이현주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작게 입을 열었다. 아주 가끔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감정이 터지는 경우가 정확한 기억은 오래전에 묻혔지만 그녀는 몇 가지 장면을 떠올렸다. 소윤이 주스를 쏟았을 때 정우는 의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아이가 울었고 그 순간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이현주가 아이를 안고 있는 와중에 정우가 고함을 질렀고 아기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한참을 울었다. 그때도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피곤해서 그랬다 고만했다.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넘어갔다. 장례식장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정우의 직업, 밤낮 없는 근무, 늘 쌓인 피로와 감정. 그 모든 게 그의 날카로움을 합리화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장면들이 다시 떠오르자 말문이 막혔다. 형사들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받아 적었고 마지막엔 감사하다고 말했다. 돌아가는 길,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량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무전기도 조용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실종이 아닌 가족 내부의 범죄 가능성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한편 강원도 홍천에서는 김정우가 여전히 보험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조용한 성격 덕분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뢰받는 편이었고 교회 행사에도 가끔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저 서울에서 내려온 가장, 새 아이의 아버지, 예전엔 경찰이었지만 지금은 직장을 바꾼 사람. 그렇게만 알려져 있었다. 2001년 4월 14일 아침, 2명의 평상복 형사가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김정우는 문을 열고 형사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없었고 저항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고 형사들이 영장을 제시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체포영장은 살인죄였다.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다. 싱크대엔 물기도 없었고 거실 선반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윤이의 생일 사진이었다. 종이 모자를 쓴 채 웃고 있는 얼굴, 그 옆엔 손에 장난감 트럭을 든 모습이 있었다. 형사들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나쳤고 정우에게 수갑을 채운 뒤 밖으로 나섰다. 지나가던 이웃이 잠시 멈춰서서 이 광경을 바라봤다. 정우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주일 만에 전주로 압송되었다. 구속 직후 언론 보도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지역 방송은 물론 전국 지상파 뉴스에서도 전직 경찰, 딸 실종 사건 살인 혐의로 체포라는 자막이 화면을 채웠다. 사진은 예전 기사에서 따온 것이었고 제복 입은 정우가 어린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현주는 체포 소식을 들은 날 소윤을 꼭 안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면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도. 이현주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 남편이 남긴 수첩, 편지, 메모, 심지어 과거 가족 사진까지. 그녀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고 오히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려 했다. 김정우가 체포된 이후 그녀는 조용히 김정우의 이복 누나와 연락을 시도했다. 연락은 몇 년 동안 끊긴 상태였지만 딸 소윤이의 기억이 모든 것을 바꾼 뒤로는 누구든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고자 했다. 이복 누나 김다정은 아이오와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잠시 침묵했고 이현주의 목소리를 확인한 뒤 작은 숨을 내쉬었다. 아마 이 얘기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며칠 뒤 그녀는 전주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1998년 봄 김정우로부터 받은 한 통의 전화였다. 그녀의 기억은 선명했다. 그날 밤 정우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아주 혼란스러웠고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다정은 그 통화 내용을 천천히 되짚었다. 나 아마 그 애를 죽였을지도 몰라. 그 말이 통화 중 가장 또렷한 문장이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당시엔 단순한 정신적 붕괴라 생각하고 넘겼다. 전화는 몇 분 만에 끊겼고 이후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기억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지만 이번 체포 소식 이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진술하면서도 그때 신고하지 못했던 걸 후회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녀의 증언을 정식 참고자료로 채택했고 그 진술은 수사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김정우의 체포 소식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사건 당시 언론에 잠깐 등장했던 실종 사건이었지만 이제는 전직 경찰의 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부각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수사 현장에서, 누군가는 교회나 주민센터에서. 그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고 믿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1998년 당시 작성된 모든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다. 수색 일지, 현장 기록, 사진, 무전기 기록까지. 그리고 그 속에서 놓쳤던 여러 작은 단서들이 다시 떠올랐다. 조깅 시간과 경로의 모순, 순찰차 이동거리, 총기 사용 기록, 고양이 사살의 허위 진술. 당시에는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김정우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에 응했다.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딸의 실종과 관련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고
당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아마 다른 누군가가 데려갔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언론은 그를 연일 조명했고 각종 매체에선 전문가들이 나와 그의 심리 상태와 범행 가능성을 분석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그의 혐의에 대해 고의적 살인은 아니나 우발적 범행 이후 은폐 및 시신 유기 가능성이라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이 사건은 고의성보다 은폐와 거짓말이 중심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실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전북지방검찰청은 2001년 4월 말 김정우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동시에 전북지방법원은 대배심을 소집했고 사건은 정식 공판 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으로 호송되던 김정우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카메라 플래시는 거칠게 터졌고 일부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구속 소식을 들은 홍천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용하고 예에 바르던 보험 설계사, 새벽마다 눈을 치우던 이웃. 그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교회에서는 그를 위해 기도회를 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말없이 회피했다. 이현주는 언론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녀는 마치 감정이 마비된 사람처럼 보였다. 소유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어른들의 대화를 통해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묻기도 했다. 사람들이 왜 아빠를 나쁘게 말해요? 이현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은 준비 중이었고 더 많은 증거가 수집되고 있었다. 과거 동료 형사들이 참고인으로 불려왔고 그중 일부는 정우가 아이를 잃은 다음 날 제복을 입고 수색 지휘를 하던 모습이 이상하게 평온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동료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고 했다. 정우야, 쉬어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정우는 담담히 말했다고 했다. 앉아 있는다고 나아지는 게 없어. 검찰은 기소장에 이렇게 적었다. 순간의 분노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이후 범죄를 은폐하려는 일련의 행동이 명백히 드러남 변호인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고 공판 준비는 치열하게 진행 중이었다. 사건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임실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눈을 피했고 교회 사람들은 더 이상 소식을 묻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마치 그날의 마당처럼 조용하고 아무 말도 없었다. 공판 당일 김정우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방청석은 조용했고 이현주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택에 머물며 TV도 켜지 않았고 전화선도 뽑아두었다. 밖에서는 봄 햇살이 들었지만 그녀의 거실은 어둡고 차분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증거 제출을 허가했고 소윤의 진술 녹취와 상담 기록, 김다정의 진술서, 그리고 고양이의 탄원 분석 결과가 정식 증거로 채택되었다.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직접적인 물증이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이 길어질수록 피고인의 과거 행동, 진술의 모순, 심리적 반응이 차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은 결론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하나씩 질문을 던졌다. 왜 총을 쏘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왜 20분이면 충분한 거리를 45분이나 걸렸습니까? 왜 순찰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왜 당시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들은 하나의 방향으로 모여들었고 방청석에서도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듯했다. 재판 후 김정우는 다시 구치소로 이동했다. 그는 여전히 묵묵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취재진은 그의 얼굴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현주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이제 막 말문이 트인 막내는 언니를 따라 장난감을 정리했고 소유는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잘 믿지 않게 되었고 다른 아이들과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에는 항상 세 명이 등장했다. 엄마, 언니,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아무 표정도, 손도 없는 작은 동그라미. 요 밤이면 이현주는 기도했다.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빌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다. 가끔은 무심코 소윤의 꿈 이야기를 떠올렸고 그림 속 아이의 위치를 생각했다. 매일 똑같은 자리에 누워있는 그 그림 속 동그라미.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아이가 무섭지 않았기를, 아팠더라도 길지 않았기를, 끝까지 엄마를 기억했기를 바랐다. 김정우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렸다. 기자들은 그를 따라붙었고 뉴스는 그의 이름을 반복했다. 전직 경찰의 충격적 몰락, 가족을 향한 침묵의 범죄.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온라인 댓글에는 분노와 저주의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이현주는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너무 오래 지속된 이야기였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였다. 임실마을도 다시 조용해졌고 그 집은 다른 가족이 입주하면서 새로운 커튼이 달렸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조용한 시골의 하루를 살아갔다. 소유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여전히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색이 다양해졌지만 그림 속 가족은 언제나 한 명이 비어 있었다. 선생님이 이유를 물었지만 소유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그렇게 그리는 게 익숙해요. 이현주는 여전히 매주 교회를 갔다. 조용한 기도를 드렸고 설교가 끝나면 인사만 하고 먼저 나왔다. 예배당 문을 나설 때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고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한 기자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 아버지의 재판에 대해, 혹은 아이에 대해. 그녀는 거절하지도 수락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느끼는 건 말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 말은 기사로 쓰이지 않았다. 너무 짧고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 김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말을 들었다. 유죄.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법정은 조용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그날은 어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그냥 또 하나의 날이었다. 이현주는 그 소식을 라디오 뉴스로 들었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고 차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앞만 향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전 접어 두었던 그림을 꺼냈다. 아이가 그린 첫 그림. 그 한쪽 구석에 희미하게 그려진 작은 회색 인형 같은 실루엣. 아무 표정도 색도 없는 선. 그녀는 그것을 다시 접어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어느 날 저녁 소유는 잠들기 전 말했다. 엄마, 언니가 웃었어요. 꿈에서요. 이현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속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그녀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었고 아마도 평생 사라지지 않을 이름이었다. 사람은 때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안고 살아간다. 그것을 진실이라 부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고요히 묻고 살아가는 것이다. 있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로.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조금 더 조용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고요한 침묵 속에 가장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한 번 더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한마디가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